작년이죠. 작년 2017년 2월 11일 우리에게 고독한 미식가로 유명한 다니구치 지로가 사망했습니다. 1971년 데뷔한 이래 정말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다작을 만들어낸 작가가 있었나 싶을 만큼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 오던 그였는데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국내에 출간된 작품들만 나열해 보아도 개를 기르다, 느티나무의 선물, 아버지 14살, 신들의 봉우리, 짙은 겨울동물원, 선생님의 가방, 동토의 여행자, 창공, 고독한 미식가, K, 애도 산책, 도련님의 시대, 산책, 사냥개의 탐정, 천년의 사랑, 백년의 꿈, 하늘의 매, 지구빙의 사기, 원수사전 등 정말 수많은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 온 세계의 존경을 받던 작가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 작품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세계 전체를 알아보고 그가 많은 후배 작가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8년 2월 15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46편, 오늘의 제목은 2월엔 다니구치 지로입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주의 만화 소식은 하지 않고 2주의 출판 만화를 메인으로 해서 많으면 3권에서 적게는 1권까지 소개하는 코너로 개편하였습니다. 만화와 관련된 소식들은 웹툰계 최고의 팟캐스트인 웹툰이스타나 아니면 웹에서 웹툰 인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소식을 듣고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2주의 출판 만화 첫 번째 작품은 2월에 유어마인드에서 출간된 이진경 작가의 사춘기 2권입니다. 사춘기는 94년 데뷔한 이진경 만화가의 작품으로 90년대 대학생이 된 지영, 동희, 선욱, 인영 4명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그들의 자각과 충돌과 성장을 그려냈다. 사회의 중심이라고 여긴 적 없거나 스스로 중심에서 벗어난 인물들의 개인사를 통해서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를 회고해 나간다. 99년부터 현재 1권이 처음 발간된 사춘기는 이진경 만화가의 대표작이자 그동안 미완결된 채 남아있던 작품이다. 2017년 작년 1, 2월 복간을 시작으로 2018년 3, 4권 이후 완결편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재개했다. 새롭게 발간되는 1, 2권은 1999년에서 2001년 작업한 분량으로 이번 복간에 맞춰 표지를 바꾸고 그림 원고를 보정, 지문과 대사를 다시 다듬었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권은 2017년에 나왔고요. 2권은 2018년 요번 주에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단 표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 책들이 안 왔거든요. 책들이 아직 안 와 있는 상태라서 제가 어떻게 그냥 기대가 된다라고 원고에 써져 있는데 제가 그 사이 책이 왔어요.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책이 와서 이렇게 봤는데 역시 아무래도 과거의 원고다 보니까 이게 수작업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수작업 콘티에다가 이렇게 작업을 다시 복간하는 절차를 걸쳐서 약간 그림이 스크린 톤을 많이 쓰셔서 이 스크린 톤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약간 떡져 있다? 이게 디지털 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대로 대체적으로 굉장히 노력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수정한 거죠. 수정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사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새 감수성이랑은 좀 다른데 그 다른 감수성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건 배경과 캐릭터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의 일체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체된 하나의 세상을 내가 가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지금 고민인 게 이게 4권까지 다 나오고 나서 읽을까 아니면은 바로 읽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번 달에 제가 엊그저께 월급날이었기 때문에 책을 엄청나게 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읽을지 모르겠어요. 1, 2권을 지금 읽고 나중에 3, 4권을 읽을지 아니면 3, 4권이 나오면 같이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온 김에 눈에 띄었을 때 사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나면 요즘 만화들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런 맛을 느껴볼 수 있는 만화입니다. 이진경 작가의 사춘기. 자, 두 번째 작품은 미우 출판사에서 나온 이거 발음이 어렵더라고 이분. 아키라 사소우 작가의 꽃에게 묻다라는 작품입니다. 꽃에게 묻다. 꽃에게 묻다가 맞겠죠. 꽃에게 묻다라는 작품입니다. 영문 표기로는 SASO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키라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그냥 아키라는 앞에 똑같고 아키라 SASO 이렇게 그냥 읽으면 사소예요. 사소인데 이게 한글로 번역돼서 인터넷 서점에는 사소를 사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불리우나 봐요. 그렇게 해서 사소라고 돼 있는데 영문 표기는 SASO다. 작품에 대한 소개조차 아직 인터넷 서점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이것도 마음에 들었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남성이 지팡이를 들고 꽃 앞에서 웃으면서 서 있는 표지예요. 꽁지머리인데 그 표정이 너무나 온화하고 편안하게 웃고 있어서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걸 꼭 사야지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행본이고 한 권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사게 됐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이것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진경 작가님의 사춘기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읽어봤죠. 제일 먼저 읽어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내용에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이 재미없진 않은데 배경에서 풍기는 그 배경에서 제가 속았을 수도 있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좀 다른 내용이긴 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꽃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으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시각장애를 가진 분께서 이제 사람들과 엮이고 설키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표현한 작품이라서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거랑 조금 달랐다. 그래서 이 원고를 처음 쓸 때 기대했던 엄청나게 기대하고 작품을 샀어요. 작품을 주문했어요라고 얘기할 때랑은 조금 느낌이 지금은 달라요. 표지에서 풍기는 그 느낌이랑 좀 다르다. 대신에 그렇다고 내용이 재미없거나 이런 걸 무슨 만화야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도 술술술 잘 읽히고 그리고 뭔가 의미하는 바도 다 있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아키라 사소 작가의 꽃에게 묻다라는 꽃에게 묻는다. 제가 발음일 때까지 잘못했나요? 꽃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입니다. 미우 출판사에서 나왔고 가격은 8,000원이네요. 이것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주의 출판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옆 북새통과 이제는 새롭게 소개드립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미래에서 온 소년의 작가 곽시탈입니다. 자, 2월엔 다니구찌 지로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제가 이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을 처음 만난 거는 그가 돌아가시기 전, 사망하시기 전 한 두세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이게 표지가 이뻐서 지구빙의 사기라는 작품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다니구치 지로라는 이름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 머릿속에 그렇게 크게 각인돼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고독한 미식가의 작가인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이다 라는 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왠지 끌리더라고요, 그 지구빙의 사기란 작품이. 그래서 이제 좀 이 사람과 내가 만날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품을 2권을 바로 구입해서 집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읽어봤는데, 작품이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80년대 잠시만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7년과 1988년도에 연재를 했던 작품이고, 단행본은 그 88년도에 나왔네요. 이때 처음 나왔던 작품인데, 이 당시에 이제 세기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세기말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80년대 말 일본 작가들이 흔히 던지던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서사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 작품이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 작품을 쭉 보면서 바로 이제 다른 다니구치 지로의 다른 작품들을 이제 찾으러 들어갔더니 이제 인터넷 서점에서 그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너무 많았어요. 그게 국내에 이미 번역돼서 출간돼 있는 작품만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감이 오지 않아서 그냥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 다니구치 지로의 고독한 미식가라는 작품만 사고, 그 당시에는 기회로 와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분들에게 이제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을 추천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았던 작품이 14살이라는 작품이었고, 가장 강력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천받았던 작품은 신들의 봉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해줬던 건 역시 고독한 미식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도련님의 시대도 있었고, 선생님의 가방, 하늘의 매, 우연한 산보 등등 이렇게 많은 추천작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2월달이 됐을 때, 국내 기사로는 작년 2017년 2월 14일 기사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다니구치 지로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고독한 미식가 사고, 신들의 봉우리도 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 고독한 미식가를 사고, 추천을 또 받아서 그 사이에 신들의 봉우리를 사서 이분의 작품을 쭉 보고, 신들의 봉우리 전 이 사람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니구치 지로의. 그래서 신들의 봉우리 보고 참 이렇게 감상에 젖어 있었는데, 이 사망 소식을 딱 듣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묘하더라고요. 하필이면 지금 내가 당장에 이 작가에 대해서 파고 있었는데, 너무 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되니까 뭔가 묘하고 싸해지는 느낌이 있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의 작품들을 좀 다 보면서 나에게 뭔가 큰 의미가 되려나 보다, 그런 타이밍이, 그런 연줄이 엮여있는 나에겐 작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꾸준히 그의 작품들을 많이 사서 보게 되면서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에는 1주기가 되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2월이죠. 지금입니다. 지금 2월에는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방송을 시리즈로 한 3편 정도로 해서 만들어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레진 코믹스 이야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좀 지쳤던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 이제 방송에 그 인터뷰 방송, 휴비 작가님 인터뷰 방송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러면 그냥 작품을 소개한다기보단
작품은 이제 독자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직접 사서 보시면 되니까 제가 그 권리까지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한 큐짜리를 준비를 하자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혹시나 평론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웹툰 인사이트에 매달 한 편씩 원고를 쓰잖아요. 그 평론 원고를. 그 중에서도 요번 2월 달에는 다니구치 지로에 대한 평론을 썼으니까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2월 안엔 됩니다. 2월 안에 아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제가 국내에 나와 있는 여러 출판사의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들을 쫙 보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연표 정리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긴 다 연재 시스템에서 연재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출판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소개를 될 때 작품들이 몇 년도에 이 작품이 나왔다 이런 걸 소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게 그러니까 연재를 그 연도에 시작을 한 건지 단행본이 그때 나왔다라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어떤 거는 단행본에 나온 날 이 작품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 작품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작품은 연재가 시작되는 연도를 적어서 그때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첫 번째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혹시 저처럼 이렇게 다니구치 지로라는 작가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알아가 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 사람이 가장 최근에 한 작품부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멀리 가장 옛날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작품 순서로 해서 그 작품 순서를 연도별로 읽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가라는 그 일본 망가에서 이런 작가, 다니구치 지로 같은 작가는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가 개인에게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떻게 염으로 가는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워즈 처음 봐야 되는데 몇 편부터 봐야 돼? 건담을 처음 보고 싶은데 어느 거부터 건담을 봐야 되지? 라는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또 국내에 정리되어 있는 데가 없고, 그래서 제가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리스트를 일본에서 찾아서, 그러니까 연재 순서대로 돼 있는 거를 찾아서, 그리고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들을 다 매치를 시켜서 그 연도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중에서 국내에 가장 먼저 나온 거는 K라는 작품이랑 도련님의 시대, 그리고 지구빙의 사기, 이게 1980년대 작품이거든요. 뭐 원수사전까지 이 네 작품 정도가 우리나라에 출간이 돼 있는데, 80년대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중에서는 그 작품들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 거죠. 글을 쓴 지가 한 2주 돼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엔 K부터 적은 것 같아요. K를 적고, 그 다음에 원수사전, 그 다음에 지구빙의 사기, 그 다음 도련님의 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국내에 출간되어 있는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들 중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먼저 나왔고 가장 나중에 나왔는가. 가장 나중에 나온 작품은 천년의 날개, 백년의 꿈이라는 작품으로 2014년에 나온 작품인데 국내에도 출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출간돼 있는 순서가 이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 연표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고, 또 출판사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작품 바로 보시고 싶으면 링크도 다 걸어놨거든요. 옆에 작품 링크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게 다 해놨으니까 인수진 코믹스 사이트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다니구치 지로에 대해서 좀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서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니구치 지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다니구치 지로는 1947년 8월 15일 도토리 현에서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연도를 잘 봐야 돼요. 1947년입니다. 그러니까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동아시아 30년 전쟁이 이때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도토리 현에서 재단세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시대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런데 어릴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다니구치 지로가. 그리고 중학생 때 이미 잡지사의 원고 투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니구치 지로는. 그리고 성인이 되는 1966년도에 도토리 상업고등학교 한국 발음을 하니까 도토리인데 도토리가 되네요. 도토리 상업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교토에 있는 섬유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먼저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이 만화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만화가의 꿈을 잊지를 못한 거죠. 교토에서 도쿄로 상경해서 이시카와 규타라는 작가의 어시스턴트 일을 하면서 첫 만화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1년 목신방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1975년 먼 목소리로 제14회 쇼가쿠간 빅코믹스 상에 입선하면서 이제 그 자신의 많은 수상의 서막을 열게 되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작품성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두 작품으로는. 하지만 이외에 다니구치 지로가 이제 보여주는 초기 작품들은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하드보일, 총 들고 뭐 가장 유명한 작품, 딱 그 표지들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더티 해리, 영화 클린튼 이스트우드가 분했죠. 1971년도에 나왔던 작품인데 더티 해리라는 작품 같은 느낌, 그런 하드보일드 작품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는 다니구치 지로 하면 굉장히 잔잔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랑 너무 달랐다. 그 당시 작품 세계들을 보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런 하드보일드 장르에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커리어에 걸리는 작품이 무방비 도시라는 작품이에요. 1978년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목 자체도 그렇잖아요. 무방비 도시. 뭔가 막 총 쏘고 막 하드보일드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런 작품을 연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단행본이 나오는데 린드 느낌표 3입니다. 그러니까 린드 하고 3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린드 3이라는 작품도 그런 류의 작품이에요. 표지만 봐도 딱 알겠어요. 뭐 어떤 것들을 어떤 폭력적인 내용을 어필을 하는지 딱 알겠는 그런 작품이고, 그리고 이런 하드보일드 작품 중에 그 사람 다니구치 지로의 최대 유명한 작품은 해결사 가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80년대에 연재를 시작했고, 이 해결사 가업은 그러니까 두 편이 있는데 해결사 가업이라는 작품이 1980년대에 있었고 신해결사 가업이라는 작품이 1982년도부터 쭉 해서 10년 넘게 94년까지 연재가 됩니다. 초반에 이 다니구치 지로가 이런 작품을 하고 싶어 했는지 아닌지는 전 잘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그런데 이 작품들이 분명 돈이 되는 작품이었던 건 확실하다. 어느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의 작품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초반에 이런 작품들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조금씩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기회가 올 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작품들을 또 하게 됩니다. 1987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출간돼 있는 대표작 중에 가장 큰 대표작이라 할 수 있죠. 저는 고독한 미식가랑 걷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산책, 고독한 미식가, 신들의 봉우리랑 같이 정말 다니구치 지로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련님의 시대란 작품이 1987년부터 연재를 시작해서 96년까지 연재를 했고, 이 도련님이란 작품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화 뷰티풀 볼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내가 그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구석, 그리고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이 메이지 시대의 말년에 일본상을 이렇게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런 상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 도련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을 쓰고 있는 나스메 소스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거나 그 일본 사람들인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전통이나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정신적인 멘탈리티가 있기 때문에 보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인 제가 봤을 땐 조금 어려웠다, 그 작품을 읽기에는. 그래서 1권을 보고 나서 저는 아직 뒤에 이게 5권까지 있는데 제가 1권을 읽고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거를 읽고 있진 않아요. 좀 나중에 각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1987년도에 이 작품이 나왔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93년도에 일본 만화가 협회 우수상과 또 98년도 완작되고 나서 이제 단행본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해겠죠. 그래서 98년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재는 96년도까지 했다잖아요. 근데 98년도에 상을 받는 게 좀 이상하잖아. 97년도에 이 작품에 대한 단행본이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97년도에 단행본까지 나온 작품들 중에서 이렇게 상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이 있어서 이게 텀이 좀 있다. 98년도에 데츠카 오사무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그가 명실상부 그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게 되고, 또 다니구치 지로가 이제 일본 내에서도 뭐 큰 인기, 유명한 작가가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해외에서도 유명한 작가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만화가 분들에게, 많은 만화가 지금 제 나이 또래 신인 만화가 분들에게 어떤 바로미터?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집어드리고 싶은 포인트인데, 다니구치 지로는 자기가 해야 하는 만화랑 하고 싶은 만화, 또 할 수 있는 만화를 굉장히 분별을 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만화, 해야 하는 만화 같은 경우, 뭐 일단 다니구치 지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누가 봐도 사실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데 자신의 해야 하는 만화, 이거는 돈을 버는 만화란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남성량 폭력, 엄청난 폭력이 난무하는 하드보일드한 작품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만화가 있었을 테고, 그 사이에 뭐 걷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산책으로 나온, 이게 일본이나 프랑스는 걷는 사람으로 되는데 한국엔 산책이라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산책같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만화, 이런 것들을 그려내기도 했고, 또 할 수 있는 만화, 할 수 있는 만화는 다니구치 지로만이 할 수 있는 만화들을 말하는 겁니다. 뭐 원수사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동물, 개를 기르다 같은 경우에 1992년도에 나왔는데, 이 작품은 연재가 아니고 바로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신이 동물 그리는 거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다니구치 지로가.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화, 그리고 하고 싶은 만화, 뭐 산책이라든지 뭐 도련님의 시대도 하고 싶은 만화였겠죠. 뭐 신들의 봉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거는 청년기는 아니고 좀 뒤에 가서 2000년대의 작품이니까, 이 세 가지를 분별해서 적절히 배합을 하면서 작품을 이어나갔다. 지금 뭐 한국에서 자신이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성인 만화를 그리고 계신 작가님이라든지, 어떤 내가 이렇게 작품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기를 위해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편집자 측에서, 아니면 CP사에서 이런 걸 요구를 해서 그리시는 많은 작가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이때랑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구치 지로처럼 이런 작품을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작품들을 해 나가면서도 조금씩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만화를 준비를 하면서, 그것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작품을 좀 찔러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작품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전문가들에게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멘텀을 마련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만화들이 더 독자들한테 더 많이 익힐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잘 견뎌냈던 작가가 다니구치 지로기 때문에, 많은 한국의 작가님들도 물론 힘드신 거 알지만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해서 좀 길게 보고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꼭 집어드리고 싶었어요. 다니구치 지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야 하는 만화와 하고 싶은 만화, 또 할 수 있는 만화를 분별해서 병행했었다라는 것. 이게 다니구치 지로가 초창기 때 하드보일드 작품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도 도련님의 시대라든지 원수사전, 뭐 지구빙의 사기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아니면 걷는 사람, 뭐 아버지, 고독한 미식가, 뭐 14살,
뭐 느티나무의 선물까지 이게 이제 99년도까지니까 99년도에 느티나무 선물이 연재가 됐거든요. 이런 작품까지 점점 그런 하드보일드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만화로 이제 그 축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 과정을 좀 버텨내면서 저는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하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리고 뭐 하기 싫었던 적도 많았을 테고 업무가 과다해서 이게 힘들었던 경우도 있었을 테고 이랬을 텐데 이 과정을 이겨내면서 또 그 사이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어필을 해 나갔다라는 거, 이런 작가가 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많은 만화가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 다니구치 지로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품이 연재가 됐냐면 해경주점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해경주점이라는 작품이 1986년도 작품인데 이게 1990년도에 북미에서 처음으로 번역돼서 출간됩니다. 해외로 유통된 거죠. 이러고 나서 1992년에 걷는 사람, 아까 우리나라엔 산책이라는 작품으로 돼 있다는 거. 산책이 1992년 프랑스에서 출간됐는데 이때 좀 인정을 받았어요. 1992년도에 산책이라는 작품을 보고 프랑스는 이런 만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라고, 이제 괜찮은 작가인가, 괜찮은 작가라고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이제 개를 기르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외에서 계속 호평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가장 크게 이제 이 사람의 가장 화양연화라고 볼 수 있는 건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1998년도에 발표된 14살이란 작품, 아까 가장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4살이란 작품은 한국에서만 14살이에요. 일본에서는 뭐 머나먼 고향, 머나먼 그곳, 이렇게 머나먼 그곳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근데 일본에서는 머나먼 고향인 것 같아요. 머나먼 고향이라는 작품으로 연재가 됐었는데 한국에는 14살이라는 작품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 작품이 1999년도, 98년도, 99년도 이때 만들어진 작품인데 여기서 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당연히 상을 받았고, 2002년도에 이 작품으로 제30회 앙굴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시나리오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게 완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 같고, 또한 2000년부터 연재한 유메마쿠라 바쿠 원작의 신들의 봉우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또 완작이 되고 단행본이 다 나오고 나서 2005년에 앙골렘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미술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당시 98년에서 2005년 이 사이까지가 이제 다니구치 지로의 정말 인생 최대의 화양연화, 조금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 단계였고, 그 이후에는 작품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작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작품은 꾸준히 많습니다. 그 이후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에 출판이 돼 있어요. 느티나무에서의 선물이 99년도 작품, 하늘의 매 2001년에서 2002년, 우연한 산보 2003년에서 2005년, 창공 2004년, 동토의 여행자 2004년, 시튼 2004년에서 2006년, 겨울 동물원 2005년에서 2007년, 선생님의 가방 2005년에서 2007년, 애도 산책 2011년, 사냥개 탐정 2011년에서 2012년, 천년의 날개 백년의 꿈 2014년까지 작품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정말 쉬지 않고 했다. 이 작품들 쭉쭉쭉 보면서 정말 쉬지 않고 많은 작품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장한 측면도 있어요. 다니구치 지로라는 작가도 스스로 성장한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거는 일본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림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귀여운 그림체, 점점 이렇게 극화 그림체도 점점 바뀌어 오면서 이렇게 일본 망가 시장도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꾸준히 연재를 해왔다는 거,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면서도 꾸준히 자기만의 그림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계속 해왔었다라는 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다작을 하는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많은 작품에서. 그리고 뭐 봤는데 별 재미없었어, 그냥 내 취향은 아니야 라는 작품은 있을 수 있는데 재미없었어 이런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퀄리티 있게 뽑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 한 2개 정도 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 하나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불꽃에 휘날리다의 웹툰 작가 슈빗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2월엔 다니고치지로 2부를 계속 해보죠. 이렇게 다작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연재력, 꾸준함 이런 것들이 만화가들에게 이제 존경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작품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원작이 있는 작품을 선택한 경우가 있다. 원작이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협업한 작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니고치지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 원만한 협업, 이게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시작을 되냐면요, 글 쓰는 사람들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출판사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보고 괜찮은 만화가가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고독한 미식가 같은 경우에도 그 구스미 마사유키가 처음에 원작을 들고 갈 때도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을 때도 이제 다니고치지로는 원작을 가지고 이 사람 원작자가 써주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거를 자기한테 그림이 제안이 들어온 경우였고요. 그냥 다니고치지로가 글을 쓴 건 아닙니다. 그 고독한 미식가에 그냥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글작가도 자기 글작가 나름대로의 이제 자신감, 자부심이 있고, 그림작가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간에서 출판사나 CP사들이 그걸 조율을 잘 하는 게 이제 CP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가를 볼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CP사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어도 만약에 글작가랑 그림작가랑 서로 다이렉트로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놔두면은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짓은 요새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간에서 업체가 껴서 2 작가를 못 만나게 합니다. 못 만나게 해서 글 작가한테 글을 받아서 그림 작가한테 그런 식으로 작품 자체는 바로 주죠. 그런데 서로 할 얘기가 있으면 중간에 CP사라든지 편집부 아니면 출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서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아주 하드하고 드라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소프트하게 얘기를 해서 의도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러면은 한 2권, 3권 갔는데 인기를 막 얻었는데 둘 다 자신감이 넘치고 막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쩔고 이러면 글작가, 그림작가 서로 싸우거든요. 그럼 작품이 안 돼요. 그 뒤로부터는 잘.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원만하게 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니구치 지로는 여러 인터뷰들에서도 제가 추론해 보건데 이런 협업 과정에서 굉장히 원만했을 수 있다. 그리고 최대한 글 작가가 원하는 요구하는 내용을 잘 그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것 같다.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봐져요. 이게 고독한 미식가의 이제 국내 증보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증가 그 내용이 더 들어갔고 보강해서 수정을 해서 나온 증보판이 있는데, 이 다니구치지로랑 원작자 구스미 마사유키의 고독한 미식가라는 작품에 대한 증보판을 보면 그 뒤에 서로 인터뷰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다니구치지로는 음식 만화를 그려본 다니구치지로가 한 말입니다. 나는 음식 만화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지 처음엔 의아해했다 라면서 웃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작가가 음식 만화를 그려본 적 없는데 왜 들어왔는지 의아해했다 그러면서도 수락을 했고, 그때 당시 담당 편집자가 그 캐릭터의 멋을 좀 부려달라. 그래서 그 고독한 미식가 보면 이렇게 멋있게 쫙 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음식 장면도 있지만 음식 장면 말고 음식 먹으러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러면서 이렇게 중년 남자의 그 핏을 살리는 그 양복 핏을 살리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멋을 좀 부려달라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출판사에서 당시 편집자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래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는 그거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면 다니구치지로는 최소한 자기가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췄냐, 최소한 음식만이라도 맛있게 그려야 한다는 것과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맛있어 혹은 맛없어의 표정이 제대로 그려져야 된다. 자기는 이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작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 가주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 난 이렇게 그리기 싫은데? 이런 느낌보다는 원작자가 이걸 원하니까 좋아, 그럼 이렇게 해주지, 이렇게 해봐 보지, 뭐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작자에게 최대한 맞춰주면서 서로 이렇게 마찰을 안 일으켰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다니구치지로가 계속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 작가와 같이 협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46년생이잖아요. 47년생이었나요, 아까? 47년생이잖아요. 47년생이잖아요. 47년 8월 14일생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많은 글작가, 혹시 자기 나이 또래 그 글작가들이랑 계속 협업이 가능했고, 그게 2000년대 넘어서까지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런 꼰대 같은 발언이라든지 이런 존심을 안 부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기획 의도에 맞다면, 이 얘기가 들어오면은 난 이렇게 그리기 싫은데, 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주는데, 뭐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뭐 구스미 같은 경우는 구스미 작가한테는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봤을 수도 있어요, 구스미한테. 근데 그게 막 그 작품의 글 작가들이 막 그럼 나는 필요 없는 거야? 나는 글 작가로서 이 작품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느낄 정도로 기분 상하게 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협업이 가능했을 것이다, 글 작가들이랑.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뽑는 이유인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말 넘어서까지 하드보일드 작품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협업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다져진 어떤 내공이지 않을까. 이때 다져진, 그러니까 글 작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는, 이때는 신인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때 좀 가져진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작가가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맞춰주는 대로 가는 것. 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자신이 엄청 너무 유명해진 방대한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글 작가랑 협업을 하는 데서도 이때의 버릇이었는지 아니면 그 습관이 이제 좋은 습관으로 남아서 그런지 글 작가가 해달라는 대로 최대한 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자신이 할 얘기를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작이 있는 작품을 선택해서 그거를 만화로 그리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메마쿠라
유메마쿠라 바쿠의 신들의 봉우리 같은 경우에도 원작이 있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고 자신이 어떤 감명을 받아서 혹은 뭐 제안이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만화를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만화를 만드는데 이 원작이 있으면 스토리 뼈대를 구상하는데 굉장히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원작이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도 많죠. 자신의 상상력이나. 그런데 원작이 있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원작을 훼손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 원작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뼈대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그 키본을 가지고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밑도 끝도 없는 작품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원작이 이미 출간됐고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베이스먼트는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각색해내고 연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기만의 색깔을 더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원작을 자신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이거를 만화로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팬심과 열정, 이거를. 그리고 요새 컬링 때문에 컬링에 대한 이제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번 처음 같은 경우는 인면조 때문에 인면조의 짤방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서 돌아다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팬심과 열정이거든요. 이런 원작에 대해서 다니구치 지로가 보고 이걸 그리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힘과 함께 이 지로의 끊임없는 부지런함, 연재력, 이런 것들이 이제 콜라보가 되면서 좀 더 가치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는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원작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더 좋은 작품을 뽑아냈을 것이고, 글작가와 협업을 하였을 때는 원만한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밸런싱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대로 그려달라는 대로 그려주면서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가 다니구치 주로가 그렇게 70년대 말부터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많은 다작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많은 원작자, 많은 글작가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롤모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다니구치 주로가 분명 남긴 의미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화가들에게 남긴 의미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제가 찝었던 거는 초반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작품이라도 이걸로 돈을 벌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해야 하는 만화와 하고 싶은 만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화를 분별해서 잘 준비를 했다. 근데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해야만 하는 만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싫어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죠. 선택은 이제 작가들이 하는 건데, 자신이 그림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내야만 하는 만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체가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별로 그리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해내야 되는 만화가 있어요. 뭐 성인물인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10년 하다 보면 지쳐요, 사람이. 그걸 한 10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이 굳어서 더 이상 이렇게 아닌 이상 그리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가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 이외에는 다른 작품은 시도를 할 수 없고 도전을 해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참, 그래서 원석일 때 정말 찬란할 수 있었는데 시대가 알아주지 않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떤 작품, 성인물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하드보일드한 극화를 선택했던 작가들이 15년, 20년 뒤에 다른 작품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굳어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는 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신인 작가들도 그럴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가 만화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분들에게 이 다니구치 지로가 했던 거, 자신이 해야 하는 만화를 꾸준히 해내면서 그 사이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계속 원고를 찔러봤겠죠. 이 사람이 중학교 때부터 원고를 이렇게 찔러봤다는 사람인데 어딘들 자기 작품을 안 찔러봤겠습니까? 계속 찔러보면서 작품을 낼 수 있으면 내고 해외에도 낼 수 있으면 내고 이러면서 자기 연재작을 계속 만들어왔, 자기만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만화들을 점점 보여주면서 그 무게중심을 바꿔왔다는 거.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팬도 많이 있었을 테고 팬덤도 쌓아왔을 테고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거가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연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원만한 협업이나 원본에서 답을 찾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본이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요. 굉장히 그걸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원작인데 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 그 핑거 스미스인가요? 그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라는 작품, 핑거 스미스 맞나? 제가 정확한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뭐 댓글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원작이 뭐다라고 항상 이렇게 밝히잖아요. 스토커도 그렇고 뭐 올드보이도 그랬고요. 난 이것을 원작으로 해서 이거를 각색해서 작품을 만들었어 라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거를 좀 사람들도 그렇고 네가 처음부터 생각해서 완전히 만든 게 아니네,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그동안 좀 강했어요. 원작이 있으면은 지금 그리고 있는 작품을 되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소설책을 읽고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는 과정을 굉장히 어려워한다, 굉장히 싫어한다. 내가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 본인이 원작이 있고 그걸 따라서 만들고 싶으면 그거를 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고 치주로의 긴 인생, 길었던, 인정받고 나서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긴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어떠한 아이디어로서 모멘텀으로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독한 미식가가 왜 유명해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웹툰 인사이트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니구치 주로의 작품 리스트를 보면 참 많은 작품들을 했습니다. 이게 길게 안 끌어서 다작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 가장 보면서 정말 최고야 라고 생각했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작품이 뭐였냐면 바로 신들의 봉우리라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까지는 설명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 항상 그렇잖아요.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고 싶은 어떤 보려는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빼앗는 것 같아서 스토리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저는 다니구치 치로의 여러 작품들 중에서 가장 꼭꼭꼭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신들의 봉우리라는 작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총 4년 동안 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상을 받기도 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하부 조지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정말 제 인생에 제 마음속에 품게 되는 몇 명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한테는 증명하고 타인에게는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의 삶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뚝뚝하죠. 주변에 좀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만을 보고 직진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유들이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게 없죠. 그런 캐릭터가 뭐 얼마 전에 제가 제 사이트에도 썼는데 그 골든타임의 최인혁 교수 같은 그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베토벤 바이러스의 강마에 같은 강건우 마에스트로 같은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인데, 이 하부조지란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 빈센트 반 고흐도 그런 사람이었죠. 이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그 애니메이션 소개를 한번 드렸었죠. 최초의 장편 유아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의 작품을 보시다 보면, 그 작품 보면서도 저는 신들의 봉우리의 하부조지가 많이 떠올랐는데, 그 작품에 보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일기장에 써놓은 여러 구절 중에 마지막에 한 구절이 나와요. 언젠가는 내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 이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을.
이거 볼 때 제가 이 엔딩을 보면서 막 울었는데, 울면서도 여러 캐릭터 중인 하부조지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런 캐릭터들이 뭐 강건우 마이스트로, 최인혁 교수, 하부조지, 뭐 빈센트 반고흐처럼 이런 캐릭터들이 오해를 받기 쉬운 게, 거만하다고 오해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신의 길을 그냥 가는 건데, 그래서 타인을 뭐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딱 이 말이 맞아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이런 내가 뭔가를 계속 해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증명해 보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뭐 그 무게의 중심을 다룰 수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이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다른 우연히 발견된 오래된 카메라에 의해서 주인공이 하부조리란 사람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부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 참 그 사이 많은 것들이 희생되기도 하는 내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정말 좋아요. 신들의 봉우리가 다니구치 지로의 최고의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2010년에 국내에 출간됐어요. 5권인데 누가 봐도 참 좋을 것 같은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다니구치 지로의 인생을 쭉 말씀드리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뭐 많은 사람들은 고독한 미식가나 14살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다니구치 지로의 최고의 작품은 신들의 봉우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들의 봉우리를 추천드리도록 하죠. 참 안타까운 분이 사망했습니다. 참 좀 더 많은 작품들을 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국내에 여러 작품들이 이미 출간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들을 제가 매달 월급날이 되면 한 10만원 정도에서 만화책을 사거든요. 그때마다 한 권씩 꼭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들은 사서 모아요. 근데 이번 달은 안 샀구나. 원래 이렇게 쭉쭉 사서 보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단권들이 많다, 짧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한 작품 보려면 막 10권, 20권 사야 되면 돈 많이 들거든요. 막 그 한 작품만 사는데도 10만원씩 깨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다니구치 지로는 짧은 작품들이 많아서 한 권으로 된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권씩 사서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다니구치 지로의 작품들을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집에서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보면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 작가예요. 저는 까마득한 후배 작가고, 웹툰 이제 겨우 한 편 했고, 지금 단행본 만화책 한 권 이제 내려고 막 준비 중인 그런 작가인데,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참 배울 게 많은 작가였다. 참 배울 게 많은 작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굳이 저한테 막 후배 작가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르침을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인생을 쭉 보여주면서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배우게 만드는 그런 작가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작가가 됐네요. 2019년 2월에는 그때는 아마 제가 1년의 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신들의 봉우리 꼭 보세요. 다니구치 지로의 최고의 작품은 저는 신들의 봉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1년의 텀을 드리는 거니까 2019년 2월 달에는 다니구치 지로의 신들의 봉우리라는 작품을 한번, 그때까지 제가 방송을 한다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2월엔 다니구치 지로,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다니구치 지로의 인생과 그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제 사이트 얘기를 조금 하죠. 제 사이트에서 제가 들어가서 인수인 코믹스 사이트에서 13편에 올라왔습니다. 바로코 13편이 올라왔는데 지금 사이트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JPG 파일 사이가 좀 간격이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좀 조만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도전,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도 이제 바로크 13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댓글이 여러 개 달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읽어드리자면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읽어드릴게요. 짱짱맨이라는 분께서 팟빵 구독 중이에요. 좋은 방송, 좋은 만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가에겐. 앞으로도 댓글이나 이런 거 많이 남겨주시고 저도 최대한 빨리빨리 많은 작품 소개해드리고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휴빗 작가님 인터뷰가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휴빗 작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팟빵에. 그것도 감사드리고 팟빵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셔도 읽어드리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방송 관련된 거 써주셔도 읽어드리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 사이트 inNCO.kr 그러니까 inN.co.kr이 아닙니다. inNCO.kr로 들어오시면 제 작품들 보실 수 있고 제가 평소에 글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읽어드리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을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좀 더 많은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고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2018년 2월 25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구치지로의 작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